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t's power. 신대 한국 독립군의 100만 용사야. 그동안 가짜 보수에 왜곡되어 온 청산되지 못한 친일의 역사를 파헤쳐보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건전한 보수와 진보의 시각으로 이야기합니다. 홍경표, 김태형의 대한독립 만세 오신 걸 환영합니다. 대한독립 만세!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 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 진실 고발자들을 후원해주세요. 이명박근혜 정권으로부터 4대강을 해방시키려고 노력해온 4대강 독립군들이 다큐멘터리 4대강 구역자와 저항자들을 제작합니다. MB와 구역자들에 저항하면서 10년의 삶을 희생해온 독립군들의 어깨를 한번 늙혀주세요. 펀딩에 참여해서 오늘도 찬바람을 맞으며 죽어가는 강과 함께 아파하는 진실 고발자들을 응원해주세요. 4대강에 수장시킨 민주주의를 인양해주세요. 모든 후원자는 다큐멘터리 엔딩 크레딧에 이름을 기재합니다.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4대강 구역자와 저항자들 기사를 클릭하시고 좋은 기사 원고료 주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4대강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안녕하세요. 혼수, 이사, 중부권 최다 판매 매장 삼성 디도플라자 부사점입니다. 삼성 디도플라자 부사점에서 10년 경력의 혼수, 이사 전문 상담사의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 제품은 인터넷이 싸다는 편견 날려드립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전 혼수 또는 대전 가전을 검색하세요. 문의 042-282-8666 대전 중구 부사 내거리에 있는 삼성 디도플라자 부사점. 팟캐스트 듣고 오셨다고 하시면 추가 혜택도 드립니다. 삼성 디지털 프로젝트. 대한독립 만세 21세기 독립군 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족의 역사에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서 발로 뛰는 대장, 좌군이네요. 이분 좌군. 언젠가 MBN 나는 자연이다에 출연하고픈 욕망이 있는 숨은 독립유공자유족회 대전지회 사무차장 홍경표 대장이십니다. 홍 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좌군 대장. 이번에 우군 대장입니다. 우군 대장. 팟캐스트 용왕 아이콘입니다. 평소 스스럼 없이 백범 김구 선생님을 존경한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요즘 행보를 보면 정말 이분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좀 헷갈리는 바른정당 대전시당 부위원장 김태형 우군 대장이십니다. 김 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 보수 맞고요. 헷갈릴 필요 없으십니다. 네, 좌군 우군이 오늘 함께 모여가지고 이승만 우남 이승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우선 우리 오늘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 방송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죠. 어떠셨어요? 두 분 방송 들어보시니까 만족하셨나요? 점수로 한다면 한 60점? D 마이너스. F를 겨우 면했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김구 선생님이나 이승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역사적으로 방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에피소드 위주로 이렇게 딱 잡아서 들어가야 청취하시는 분도 더 편안하게 들으실 것 같은데 뭐 일대기를 좀 다 다룬다는 그렇죠. 게 조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두 분이 서로 잘 알고 계시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으면 보완해서 발전하면 되는 건데 얼마큼 발전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남 이승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선 이승만 전 대통령도 독립운동가인가요? 아, 그렇죠. 임시정부 1대 대통령을 지내신 아주 대표적인 독립운동 출신입니다. 최초 탄핵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임시정부 활동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독립운동가는 아닐 거 아니에요. 거기서 변절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물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상징적 의미를 갖죠. 일대 대통령이었다. 그 독립운동가인 틀림없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주로 이제 우리가 독립운동하면은 저기 만주 이런 데에서 총 쏘고 일송정 푸른 소른 그 선구자 노래 있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런 막 뭐 군대를 지휘하고 아니면 뭐 청산리 대첩 이런 거하고는 좀 매칭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무장 투쟁과 그 다른 그분은 외교 분야에서 좀 많은 활약을 하셨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 좀 알면 알수록 좀 양스러워요. 양스럽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상당히 좀 양스러운 부분들이. 양스럽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 독립자금을 그 미국에서 많이 그 모금을 하셨죠. 근데 이제 그 독립자금 모금하시면서 그 활용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개인적으로 착복했던 어떤 그런 사실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석박사를 2년 만에 따세요 이분이. 천재네. 천재인데. 근데 이제 하버드에서 뭐 쇼당을 봤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쇼당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좀 거기에 대한 설입니다. 설. 뭐 정확한 건 아니고. 그래서 심지어는 뭐 CIA 보고서에 보면 이승만 대통령에 보면 참 이분이 좀 되게 양스럽다. 뭐 그런 내용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립운동은 소위 말하는 무장투쟁 이런 쪽보다는 외교 그리고 이제 독립군들이 활동하는 자금이 필요하니까 외국에서 이제 모금 활동 이런 것들을 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이분 미국에서 공부하셨고 영어는 잘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요. 예, 그 돈 많이 모으셨는데 그 중에 일부를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쓰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의혹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 이게 심지어는 그 한인 학교 기숙사를 갖다가 저당을 잡혀갖고 이제 돈을 저기 돈을 받기도 하고. 아, 한인학교 기숙사를 담보 잡아서 대출 받아가지고? 그러시다가 22살짜리 그 한인 그 여학생을 데리고, 대학생을 데리고 이렇게 뭐 공연을 다니셨는데. 무슨 공연? 그 잘 모르겠어요. 무슨 뭐 강연도 하시고. 강연. 네. 그러시다가 경찰에 잡혀요. 아, 그러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이 강연을 하는데 여학생이 왜 필요한 거예요? 조교? 잘 모르겠어요. 그 여하튼간에 근데 그 백인 여자분들하고 또 어떤 좀 절친한 관계셨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그 경찰에 잡히셔갖고 이제 깜빵갈 위기에 처했는데. 잠깐 경찰에 잡혔다는 얘기는 뭔가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좌군, 네 한번 얘기해 보시죠. 아 그리고 더 유명한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 스티븐슨 저격 사건이 있었죠. 샌프란시스코에서. 샌프란시스코요? 좀 네. 감기 후유증으로 네. 목이 약간 메어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에서 네. 전명훈 의사하고 한 분 또 더 있죠. 두 분이 같이 저격했는데 서로 다른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미국 재판에서 그분 그 변호사를 좀 선임하면서 통역 좀 해달라고 했는데 통역을 거부하십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요? 예, 예. 왜요?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살인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통역을 할 수 없다. 이런 아주 가당치 않은 이유를 들어서 거부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요. 그 이승만 전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 그래서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하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러시아의 관계 때문에 일본과 약간 우호적인 어떤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렇죠. 뭐 심지어는 가스리아 할거 우리나라 팔아먹고 네. 심지어는 어떤 기고문에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썼냐면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많이 좀 근대화시켰다. 뭐 그런 식으로 기고문도 쓰시고 그러셨던 분이에요, 사실. 스텝이 좀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살인자를 변호함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전쟁 당시에 많은 민간인들을 학살에 이제 책임이 있는 분이시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독립운동하면서 독립자금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지금 김태형 부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들도 있고 좀 뭐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 전체적인 그 활동 내역을 평가한다면은 독립운동 하신 그 사실은 맞는데 네. 그 하나하나의 그 사건에 있어서 그분의 그 처신은 옳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었다는 그런 독립운동을 하시긴 했는데 그 결에 있어서 좀 그런 게 있다. 알겠습니다. 그 독립운동가 이승만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잘 이렇게 많이 관심을 안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거보다는 그렇죠. 초대 대통령 그리고 4.19에서 이제 하야되고 뭐 그런 얘기들인데 사실 그 일제 강점기 당시에 독립운동의 양대 산맥
상징적 인물이 우리 지난 방송 때 다뤘던 백범 김구 선생하고 그다음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같습니다. 그 둘은 사이가 어땠었나요? 근데 그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요. 네. 이 독립운동사에 슬픈 역사가 하나 있어요. 이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임시정부에서. 네, 임시정부에서. 임정 자체를 뜯어보면 개신교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경기도 황해도 요쪽 계신 분들이 평안남도 요쪽 계신 분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학벌 그리고 지역 그다음에 종교 이런 색채들이 많이 묻어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초대 대통령이 되시면서 이제 그 미국에 계시면서 독립자금을 이렇게 거기서 하시면서 거기 교민들이 많았잖아요, 미국에. 네. 이제 노동하러 가셨던 뭐 참 피땀 어린 돈을 갖다가 일부 송금을 하셨는데 이제 처음에는 일부 송금을 하셔갖고 그 돈을 갖고 어떤 무관학교도 만들고 이렇게 해 나갔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돈을 딴 데 쓰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혜성처럼 등장하신 게 이제 김구선님께서 야 끊어 못하겠다. 이승만 하면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고 이제 한마디로 레지스탕스 이제 이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 상황에서. 근데 그때만 해도 돈이 끊기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김구 선생님을 이제 화려하게 살려주신 분이 이제 젊은 청년이 한 분 오십니다. 윤봉길 의사. 이제 이분이 존재감으로써 장제스가 도와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옛날 장제석. 장계석이. 이제 그래서 장제석이. 이제 독립운동의 네. 새로운 서막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저도 이승만 대통령을 공부하면서 보면 되게 양스러워요, 이분이. 그 독립운동 그 활동 기간은 참 뭐라고 참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재직하실 당시에도 네. 저 상해보다는 미국에 더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상해로 어쩔 수 없이 오게 됐었는데 상해 3개월 만에 다시 미국으로 가버립니다. 그것이 그 탄핵을 당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죠. 그 생각해 보니까 그 임시정부 때도 파벌이 존재를 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또 3개월 만에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미국 생활이 상해 생활보다는 조금 더 그렇죠. 그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편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추측도 들고 하네요. 좀 씁쓸하네요. 네. 그 상해에 오셔갖고 한 말씀을 하세요. 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게 기폭제가 되는데 독립자금도 니들이 알아서 구하고 쌓아놓은 것도 니들이 알아서 국민한테 모든 걸 다 전가를 시켜버립니다. 그뭐 연두교선가 뭔가 그런 걸 발표를 하시는데 그때 이제 독립운동단이 이제 완전히 이제 뭐 머리에서 삔이 돈 거지 한마디로 뭐 자강론파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신 거예요, 이제 그분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임시정부 내에서는 파워가 막강하지 않았나요? 김구 선생과 양대산맥을 가질 정도였고 나중에 정부 수립할 때 또 대통령까지 됐으니까 버림받지 않고 그렇게 계속 힘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이승만에 대한 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그 꽂혀 있는 인상이 있습니다. 박사, 그렇죠. 똑똑함, 뭐 이런 하버드, 거? 하버드. 그 이승만 박사 이렇게 뒤에 붙잖아요. 네네. 아주 그 유명한 그런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이유겠지만요. 이분이 이제 정치 뭐 9단 10단 정도 되죠. 그렇죠. 네. 일본이 패망을 하면서 메가더한테 연실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이승만이 예. 그렇죠. 메가더한테 예. 영어로 영어로 잘하시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I am 땡땡땡. 메가더는 이제 애국자잖아요. 근데 이제 애국자 입장에서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를 살펴볼 때 자기한테는 애국자보다는 협력자가 필요한 거야. 그다음 그 이승만이 낙점이 된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미군정,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군정장은 이제 하지라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메가더는 일본의 네. 군정장. 하지만 이제 메가더가 더 높으니까 태평양 전쟁 사령관이기도 했었고 그분과의 인연을 통해서 다시 힘을 좀 더 얻을 수 있었다. 뭐 그런 그렇죠. 말씀이신 건가요? 저 해방되고 나서 이승만은 바로 저 우리 땅으로 오는 게 아니고 일본으로 갑니다. 아, 광복 이후에 8.15 광복 이후에요? 메가더 만나러 가는 거죠. 아. 결국 메가더의 신임을 얻고 나서 그 뒤에 들어오는데 메가더가 하지한테 추천해 줍니다. 아.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이 패망됐을 때 오히려 그 임시정부 요인들은 슬펐다고 하잖아요. 어떤 우리가 이제 일본을 몰아치는데 어떤 군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결정적 역할을 역할을 못했다. 이제 거기서 그때 뭐 사진 보니까 장준하
선생님도 이제 그 광복군의 일원으로 계셨었고 그러니까 뭐 다양한 활동들을 준비하고 있었더라고요. 이승만 전 대통령이 또 전주이시잖아요. 아마 이제 조선이 이제 예. 멸망한 다음에 다시 나라가 생기는 거니까 그런 것도 민심에 조금의 영향은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말이 생각이 좀 들어요. 양녕된 건 17대 손이라고 그러는데 전주시 시치고 그렇게 안 따지면 사실 본인이 없죠 뭐. 예. 그 왕족임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너무 상징적으로 더 네. 자기한테 정통성이 있다라는 그렇죠. 거를 은연중에 깔기 위해서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근데 이분이 또 양스러운 게 왜 양스럽냐면 내가 양스럽다고 하면 안 되는데 네네. 이제 본인이 몰락한 왕족, 그러니까 몰락한 왕족이다, 양반이다, 뭐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다니시지만 또 이분이 엄청나게 그 기독교스러워요 하는 짓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민족과 역사 뭐 하면서 뭐 유교 뭐 여기에 대한 뭐 왕족을 논하시는 분이 또 하신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철저하게 뭐 그때만 해도 미국의 기독교가 그 뭐죠? 청교도. 청교도스러운 게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행위는 그 행위가 상당히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오제이 심슨 같은 사건이 일어나요. 그 경찰한테 붙잡혔는데 이 재판은 하와이 가서 받게 해달라. 아. 그래서 하와이로 가서 풀려나요. 그 하와이는 당시 이제 그 우리 조선 사탕수수 그 노동자들. 그분들 많고 영향력이 좀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보다는. 그리고 뭐 야사에 보면 이분이 그 하와이 깽단을 거느렸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네.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으면 가서 협박하고 뭐 죽이거나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뭐 협박하고 뭐 폭력을 했고. 그러니까 무장투쟁은 네. 하셨다는 얘기네요. 이게 다른 식의 무장투쟁이었던 것 같아. 그 아무튼 이승만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리해 보자면은 김구 선생님하고 결이 다른 거는 김구 선생님은 이제 무장투쟁 쪽으로 많이 갔고 이분은 외교, 돈 관리 이런 걸로 가다가 서로 이제 좀 헤어졌었는데 광복이 되고 나서 메가더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우리나라로 다시 들어와서 이제 정치적 힘을 발휘를 했다라는 얘기신 거고 결국은 대한민국이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1948년 8월 15일에 수립이 되죠. 근데 김구 선생님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정부 수립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었고요. 단독 정부 수립을 그렇죠. 반대한 거죠. 예. 김구 선생께서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한 거지 통일 정부 수립을 반대한 건 아닙니다. 네네. 통일 정부를 그렇게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승만 전 대통령은 단독 정부라도 해야 된다. 왜 그랬을까요? 두 분의 그 견해 차이가 왜 이렇게 갈렸을까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김구 선생의 입장은 지금 분단되면은 영영 합치기 힘드니까 그렇죠. 이 타이밍에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 네.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라도 안 하면은 계속 끌려가니까 일단 이거라도 가능한 데서 하자라는 그런 주장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일단 북한 지역에서는 김일성 세력에 의해서 공산 정권 수립이 거의 확실되어 가고 있으니까 그에 대항하는 남한의 민주 정권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되겠다는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민족의 비극적인 어떤 역사의 한 페이지인데 그때 당시 했던 정세 상판되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조금 빨랐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게 그 우리의 힘으로는 단독으로 통일된 정부를 수립할 수 없는 바에는 차라리 남한이라도 빨리 그 민주정부를 수립을 하자. 그리고 그 타이밍을 내가 노리자. 어떻게 보면 크게 포장될 수도 있겠지만 또 자신이 어떤 선택하려고 했던 그런 타이밍에 맞았던 거겠죠. 아무튼 나라가 이제 생겼습니다. 우리도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가 이게 찬란하게 앞으로 쫙 뻗어 나가야 되는데 정부 수립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6.25 전쟁이 발발하죠. 네, 1950년 6월 25일. 6.25를 모르는 친구들도 꽤 돼요. 요즘 친구들은요. 그렇죠. 사실 저희들도 경험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니 6.25란 말 자체를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 혹은 뭐 6.25 우리 어렸을 땐 6.25라고 주로 많이 불렀던 것 같고 요즘에 한국 전쟁 이렇게 많이 부르는 것 같은데 두 분도 혹시 그 노래 기억나세요? 6.25 노래? 어찌 이지랴. 네, 이지랴. 어찌 우리 그날을 있었어요. 예,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네. 3학년 때인가 배웠어요. 국민학교죠. 그 당시에는 가사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제가 성인이 돼갖고 한번 읊어봤는데 보세요.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요. 이게 국민학교 3학년이 부르는 거야. 이제야 가풀이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물이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무섭지 않아요?
이런 이데올로기가 아주 갈등이 극심했던 그 결과 중에 하나가 6.25였었어요. 그쵸? 이승만 전 대통령 그 당시 우리나라 대통령이었었고 한국 전쟁 당시에 이승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남침 저 전면전 개최된 그 3일 만에 우리 수도가 함락되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그 이승만은 대전으로 피신을 합니다. 우리 지역으로. 네. 여기서 대국민 담화문을 녹음을 합니다. 네. 그리고서 27일 저녁에 발표를 하고 28일 새벽에 한강 철교를 폭파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대국민 담화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안전하니까 우리 국군이 잘 지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서울은 안전합니다라는 걸 녹음을 서울에서 한 게 아니라 대전에서 했고 그 녹음 끝난 거 발표하고 나서 한강 다리를 폭파시켰다. 새벽에. 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뭐 저희 띠동갑내기 여행하기 전쟁편에 여러분 시청하시면 상세하게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전쟁 중에 대통령이. 한마디로 이제 전쟁 상황에서 좀 양스럽죠. 오늘 히트가 되겠는데 양스럽다. 그 대전에 오셔갖고 그 잠깐 계셨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 보문산 오거리 보면 지금 띠울 그 장 있죠. 거기에 원래 그 맞다 삼겹살. 그 뒤편에 옛날 한옥이 있었어요. 거기서 잠깐 하루인가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게 없어졌죠. 충남도지사 관사 거기에도 있었었고. 네, 거기도 계셨고요. 뭐 한국 전쟁만 가지고도 그 이야기할 나누자면 너무 긴데 밤새죠. 예. 나는 그 대통령으로서 가장 큰 임무는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는 아주 그 당연한 거죠. 좋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오히려 그 생명권을 그 뺏어갔다는.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비극이 뭐냐면 이분이 이제 한국에 돌아오실 때 이른이 넘어서 오세요. 사실상 젊어서 사진 보면 잘생기셨더라고. 근데 이제 사실 현재도 그렇고 이른이 넘으셔서 오시면 나름대로 많이 좀 떨어지지 않겠어요? 감이? 네, 감이. 뭐 지금의 이름이야 그때 이름이 많이 틀리겠지만. 그럼 노욕이네. 감이 떨어졌는데 그거 하려고 했으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로 참 아픔이고 비극이죠. 제가 두 분께 그거 여쭤볼게요. 전쟁이 났어요. 그럼 보통 싸우는 거는 병사들이 싸우잖아요. 네네. 그리고 장군이나 높은 분들은 뒤에서 이제 작전 지휘하고 그러잖아요. 그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장군은 당연히 주의를 해야겠지만 근데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소대장이나 그러니까 소대장이나 중대장은 죽는 확률이 거의 80%예요. 제가 말하는 더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일선 말고. 그분들은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은 정말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나가서 총 들고 싸우는 병사들도 소중하고 그리고 정말 전술을 잘 짜는 그런 지휘관들도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전부 다. 그런데 누구의 공이 더 큰 거예요? 1번 전면전 앞에 나가 싸우는 사람, 2번 뒤에서 전술 짜는 사람, 3번 둘 다. 두 분 다죠. 왜냐하면 둘 다죠. 야구를 해보니까요. 감독이 지시를 내려도 선수가 소화할 능력이 없으면 그게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현실에서는요. 그게 승전을 하게 되면은 과실이 다 어디로 가요? 장군한테 가는 거죠. 뭐. 그러니까 우리 대전에도 현충원이 있잖아요. 국립묘지. 지금 그 문제까지 하시려고요? 아니 그분들까지가 아니라 제가 좀 약간 분노하는 게 현충원 입구에 가면 이제 현충원 안내판이 크게 있어요. 거기에 그 뭐 신분별로 이렇게 묘역을 조성하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야 죽어서까지도 나라를 위해서 싸웠는데 죽어서까지도 신분이 저렇게 나뉘는구나라는 걸 보면서 그건 씁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동감합니다. 아주 그 잘못된 그런 제도예요. 사실 저도 몽대를 갔다 왔지만 그 장교식당과 사병식당이 따로 분리돼서 운영이 맞아 마음에 안 들어. 그것도 그래 대학교에서 안 그래요. 대학교에서 교직원 식당하고 그렇지 학생 식당 따로 있고 거기 장교 식당이나 교수 식당이 더 잘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현충원에 장교 모형, 사병모 따로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죽으면 똑같은 건데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게 해줘야 돼요, 사실은. 뭐 했냐고요, 보수 정권 그동안. 그런 거 굉장히 잘 따지는 보수 정권 뭐 했냐고. 아니 맞아요. 이제 이런 건 진짜 고쳐야 된다. 보수가 앞장서서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맨날 현충원 가서 묵념하는 사진은 겁나게 많이 나오는데 노비 닦고 이런 건 잘 나오는데 오늘도 갔어. 내가 방송 때문에 못 온 거지. 국방분들이나 새해 시작했다고. 아 그러네 국민의당하고 국민의당이 참 결과가 좋게 나왔어요. 그쪽 입장에서는. 글쎄 이제 또
또 한 번에 또 회오리가 또 불어오지 않을까? 그런데 예, 다시 우리 주제로 돌아와 갖고 한국 전쟁 기간에 이승만 전 대통령이 좀 비열한 행위를 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안 도망간 척하면서 다리를 끊어놨으니까 그거는 좀 사기죠, 사기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국민을 보호하셔야 되는데 국민의 생명을 어떤 이 종이장 버리듯이 그러한 행위를 하신 분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었다는 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그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 중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민간인 학살 관련된 이야기가 있지요. 네. 전쟁 수행 중에는 민간인들이 많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작전상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전쟁 당시에 희생됐던 민간인들은 전쟁 지역에서 희생되신 게 아니고 전쟁과는 상관없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그 자기 소중한 목숨을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전쟁 중에는 뭐 폭격 있고 그렇죠. 그래서 사망하신 분들보다 그런 폭격이 없는 지역인데 국가 권력이 갖고 사람들을 죽였다. 그렇죠. 우리 대전 지역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전 형무소에 계셨던 분들 퇴각하면서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법적 그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면 될 것을 이분들이 그 저기 수중에 대전이 저기 수중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협력할 것이다는 어떤 그 가상적인 마이너리티 리포트네 예측해 갖고 그런 걸 가지고서 우리 저 산내 그 골령골에 여러 차례 끌고 와서 거기서 학살을 했다는 게 미군의 그 군사 저 보고 상에서도 나온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명한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원빈인가요? 갇혀 있다가 퇴각하면서 소각해 이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이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시도했던 건데 요는 그거잖아요. 형무소에 이제 범죄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퇴각하면서 그대로 두면은 인민군들이 와서 얘들을 풀어주고 그쪽이 협조할까봐 그거를 막자는 이유로 죽였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전쟁 중에 이제 갑자기 이렇게 밀려오다 보니까 어떤 군사력에 비교하면 밀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 이제 그 가장 유명한 국민 보도연맹 사건, 그다음에 그 양민 저쪽 지리산 인근의 양민 살해 사건, 또 일사후퇴 이후에 그 발생하게 된 국민 방위군 사건.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그 한국 전쟁 기간 중에 약 100만 명 이상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희생되었다는 그런 주장을 일부 하기도 뭐 전쟁이 나면 가장 힘든 게 여성과 아이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민간인들 참 아픈 현실인 것 같아요. 참 뭐라고 물론 분명 분개해야 될 일인데 전쟁이라는 이름 앞에서 과연 어떤 식의 그 논리가 작용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건 바로 잡아야겠죠. 이거는 논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행위가 벌어지기 이전에 예측을 통해서 사람 목숨을 거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뭐 재판받을 권리가 있고 물론 전쟁 중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상사의 명령에 불복해 갖고 권총으로 뭐 이런 것들 상황도 아닌 거고 뭐 넌 이럴 거야 분명히 이럴 거야라는 예측하에 사람 목숨을 거둔 거는 논리고 나발이고 뭐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뭐 아까 일부 주장이라고 하셨지만 100만 명에 가까운 숫자라고 하면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은 그 당시 인구가 지금보다는 적었을 거 아니에요. 말이 100만 명이죠. 근데 막상 내가 그 위치에 가 있다고 할 때 상부에서 하달 명령이 떨어졌는데 전시 상황에서 또 그걸 뭐 경찰이나 군인들이 과연 그걸 쉽게 판단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됐을까요? 그렇죠. 그것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이제 중앙 통제에 의해서 민간인 제거하고 철수하라는 어떤 그런 명령이 내려졌을 겁니다. 조사에 의해서는 아직 밝혀지진 못했지만은 우리 과제가 그런 것을 밝혀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명령을 내렸는가. 예. 결국은 저는 무능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무능했던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6.25가 이제 휴전이 되죠. 예, 정전협정을 체결할 때 우리는 당사자가 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 정부에서 참여를 안 합니다. 북한하고 미국하고 둘이 휴전을 한 거지 우리나라는 당사국이 아닙니다. 한 측이 빠졌습니다. 중공군이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되게 무능했던 거죠. 우리 땅에서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희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끼지도 못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자주국방 이런 얘기 하면은 다들 그렇게는 외치지만 자주국방의 가장 핵심은 우리 스스로 이제 지켜내는 거잖아요. 좋은 지적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꼭 이제 뭐 미국 가구에 등을 지고 북한하고 뭐 종북인 이런 얘기들로 풀어서 그런 프레임 전쟁 같은 거 하고 그건 참 문제 많은 것 같아요. 자주국방을 저버린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전쟁 중 작전 통제권을 유엔군한테 넘겨버렸잖아요. 네, 아직까지 못 받아오고 그렇죠. 있죠. 네. 네. 아직까지 우리한테 그 상황에서 안 넘기고 될 수가 있는 그래요. 상황인가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우군 대장님께, 김태형 대장님께. 그래서 그 상황은 그랬다 칩시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 때 이제 노무현 그 참여정부 때 이제 전시작전권을 받기로 이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그 뒤로 딜레이 시키고 네네. 박근혜 정부에서는 영구 딜레이로 또 갔다는 얘기예요. 그건 어떻게 설명이 돼요? 글쎄요, 이제 그 부분은 저는 이제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어떤 그 타이밍에 대한 고민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한마디로 자주국방을 떠나서 민족의 어떤 생사의 역부를 결정짓는 거에 대한 그 선택권을 미국한테 맡겼다는 건 좀 문제가 있죠.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분 그러니까 점점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잖아요. 내 편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아니, 그건 제가 봤을 문제가 때는 있다고 봐요. 김태형 대장께서 네. 건전한 보수로 가는 게 맞아요. 그동안 우리가 흔히 보수라고 했던 분들은 보수가 아니었거든 정말로. 그렇죠. 속아왔죠. 그렇게 네이밍이 됐을 뿐이 실제 보수가 그렇죠. 아니었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화 감기인가요? 그 장혁 씨 나오고 그 어떤 영화입니다. 아무튼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성남 분당 지역에서 감기 바이러스가 쫙 퍼져가지고 이제 저기를 다 죽여야 된다.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서 그 주한 미군 그 한미 연합 사령관은 그런 의견을 내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마 차인표로 나왔을 거예요. 안 된다. 여기 약 개발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게 맞서요. 맞섰는데 그 전시작전 통제권은 저한테 있습니다라고 주한미군 한미 연합사 사령관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정말 좀 가슴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훌륭한 영화였네요. 네. 그 한 대목이 있어요. 제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감각이 좋아가지고 그걸 근데 이 부분은 있어요. 저희가 작전권을 분명히 가져와야죠. 근데 그 가져오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준비들이 좀 완벽하고 더 이상 어떤 준비가 필요하죠? 우리나라가 국방비를 쓰는 것도 세계에서 6위 수준이고요. 그렇죠? 그 국방력을 봐도 상당히 높고 지금 현재 북한하고의 전력 그 비교 같은 경우도 우리가 훨씬 앞서 있죠. 북이 핵을 개발하는 게 그러면 핵을 안 가진 나라들은 전부 다 비대칭, 그러니까 전력 자체를 놓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국방백서랑 이런 거 읽어보잖아요. 무기 개발한다고 막 돈을 많이 써요. 근데 막상 군대 가보면 150mm 똥볼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그거 누가 잘못한 거냐고. 자, 이제 그렇게 여기서 국방비를 많이 썼는데 그 돈 다 어디로 갔냐고. 장군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병사들 운전시키고 뭐 호화 생활하고 그렇죠? 그 돈 다 어디 갔냐고. 지금도 장병들이 1940년대 그 2차 세계대전 수통을 쓴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군의 개혁이 먼저 필요하죠. 군의 개혁이 먼저 필요하고 그다음에 공군력에 대한 또 해군력 이런 데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참 이승만 얘기하다가 이제 국방까지 나왔는데 우리 한국 전쟁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거 나중에 기회 봐가지고 대한독립 만세 이후에 이제 뭐 얘기 다뤄보도록 하고 아무튼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승만 전 대통령 여전히 대통령이었죠. 그렇죠. 대한민국 초대 1대 대통령 2대도 이승만이었죠. 3대까지 하시죠. 3대까지 하시는데 나중에 이분이 또 불명예에 퇴진합니다. 그 하야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 등장을 했죠. 이분 때문에. 3대 가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부정선거 얘기도 많았었고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어떤 일이 있었죠? 저는 그거보다 그 앞에서 4.4.5입 개헌 아주 잘못된 발음 잘해야 돼요. 4.4.5입 발음 잘하셔야 돼요. 네네. 그게 이제 4까지는 버리고 5부터는 반올림해서 된 걸로 치자 이런 거죠. 소수점 이하로 나오는 때 차장님 같은 분이 말씀하시면 이상한 상상할까봐 제가 그래요? 구현을 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203명 제적 의원 중에 135명이 그 개헌안에 정부에서 제출한 개헌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정족수에 미달한 거야. 네. 136명이 찬성을 해야 이게 의결된 그런 사안인데 135명이 찬성을 해서 부결됐다고 일단 선포를 했어요. 네. 근데 그날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가 그런 아이디어를 듭니다.
정부 측에. 그분 나중에 그 좋은 대학 교수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것. 그러니까 135인데 오면은 반올림해서 계산을 되니까. 하면은 135.3333명이 그 의결 정족수예요. 그럼 이건 135명으로 봐도 된다는 수학 교수의 논리를 받아들여 가지고 네. 이거 우리가 착오 일으켰다. 의결된 거다. 이렇게 통과시킨 거예요. 그게 4452 개헌. 말도 안 되는 개헌이죠. 그죠? 네. 말도 안 되죠. 사람들이 분노할 만할 것 같아요. 이건 저건 말도 안 된다. 근데 정부에서 경찰력 동원해가지고 다 뭉개버렸잖아요. 그때 대통령이 이승만이고 정권을 잡은 여당이 자유당이었죠. 그렇죠. 자유당. 근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그 이승만 정권 말이 이승만 정권이지. 뭐 이 당시 이승만 대통령 연세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뭐 80 넘으셨죠. 뭐 79세였습니다. 그 당시. 그럼 밑에서 다 해먹은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런 의지보다는 그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던 자유당 멤버들, 자유당 세력, 기득권 세력들이 그러한 나쁜 그 행태를 보인 거죠. 사람들은 분노했고 결국은 그 정부의 그런 그때는 저 분노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돼 1954년도였기 때문에 그 개헌으로 인해서 대통령 중임 제한이라는 그 헌법 조항이 빠져버립니다. 계속 대통령 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쌓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는 거고 결국은 그게 4.19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4.19는 정확히는 그 부정선거 때문에 발생하게 되죠. 축적된 마음들이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만 보더라도 세월호부터 시작한 그런 그 응축된 마음들이 나중에 K미르 스포츠재단 이런 걸로 해갖고 이제 더 터져 나오듯이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부정선거는 어떤 부정을 저지른 거예요? 뭐 말도 할 거 없죠. 투표 뭐 한 바꿔치기서부터 시작해갖고 뭐 군인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몰표로 다 찍어버리고 그때야 뭐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뭐 일들이 뭐 눈에 다 있었죠. 일을 국가 권력이 행했다는. 우리 홍 대장님도 젊으셨을 때 부정선거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공직생활도 하셨고. 제가 부정선거 이런 걸 경험했냐고 지금 물으셨어요? 목격하거나 목격 그런 건 없었는데. 네. 관제 동원 이런 거는 많이 목격했습니다. 동원 되신 적도 있어요, 본인도? 선거에 동원되지는 않았는데. 네. 유세 이런 그런 행위에 대해서 뭐 찬반을 묻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주로 정부 측 입장을 옹호하는 그런 활동도 많이 했어요. 우리 김 대장님 못 보셨어요? 그럼 저는 아버님한테 들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작전 장교 출신이세요. 군을 장교로 갔다 오셨는데 본인이 직접 하셨답니다. 저 어렸을 때 그 유세 같은 거 예전에는 야외에서 대전역 앞에 많이 하고 그랬었잖아요. 돈 나눠주고 이런 거 봤거든요. 봉투에 이렇게 돈 나눠주는 거 아니면은 집에 막 시계 돌리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 후보 땡땡땡 해가지고 벽시계나 손목시계 돌리고 그런 거 많았잖아요. 유명하죠. 그래요. 또 막걸리. 막걸리. 국회의원 선거만 해도 막 그때 뭐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뭐 타월, 비누. 그러니까. 엄청 줬어요. 그리고 결혼식 같은 거 하면 줄에 선다고 해갖고 또 축의금 많이 주고 이렇게. 맞습니다. 그 이승만 정권은 아무튼 그런 이제 부정선거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 개헌부터 시작을 해갖고 사람들의 불만이 한대로 모아져서 들고 일어나서 4.19 혁명이 일어나갖고 결국은 이제 본인이 물러나겠다라고 하야 선언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떠나죠. 그렇죠. 미국으로 방명하죠. 하와이 본인이 좋아하셨던 하와이 가셔가지고 여생을 안 돌아오셨어요, 그렇죠? 일각에서는 오고 싶었는데 박정희 정권에서 막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일각에서는 본인이 안 들어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하와이에서 생을 마감을 하십니다. 지금 이승만 전 대통령이 유해는 어디에 있나요? 국립묘지에 있습니다. 서울. 예. 그리고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은 그냥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로 쭉 그냥 사람들한테 왔던 것 같아요. 일반 분들한테 물론 찬성과 반대는 있었지만은 그렇게 크게 국민들의 주목을 많이 못 받았던 것 같은데 지난 정권 때 이른바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그러면서 건국절이다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선포 이런 것도 있었고요 정부에서 그러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쫙 올라왔던 것 같아요. 국부로 모셔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자, 건국절과 이승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건국절은 본인도 이제 건국절을 1919로
보고 이렇게 하세요. 관보도 보면. 그렇죠. 그 1호가 그런 증거나 역사적 기록들은 너무 많으시고 너무 많고. 근데 지금 와서 그걸 좀 따지신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어불성설입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웃기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 헌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호 자체가 임시정부 수립하고서 그 의정원에서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국호를 쓰고 있잖아요. 언제 건국했습니까? 임시정부 그 세운 게 그 건국이죠. 근데 뉴리라이트 쪽 역사관 쪽에서 보면 국가의 3대 요소 중에 여러 가지가 빠져 있다. 주권도 빠져 있고 영토도 빠져 있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족이 있는 곳이 바로 그것이 그 영토지. 그 영토가 무슨 뭐 금 쳐놓고 있어야 영토겠어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나라를 세운 날을 건국으로 보느냐 아니면 선포한 날을 건국으로 보느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게 문제는 아닌데 그거는 그렇게 주장을 함으로써 주장하는 사람들이 취하고자 하는 이득이 뭔가 저는 여기에 그 나쁜 의도가 숨어 있다고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의 그 독립기념일이 이제 그 7월 4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날은 독립한 날이 아니라 당연하죠. 독립을 하겠다, 우리는 했다라고 선언한 날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식으로 뭐 우리가 뭐 고구려나 백제나 이런 나라들도 건국일을 갖다가 따질 때 그 우리는 여기다 나라를 세웠다라고 선포한 날이 건국일이지. 맞습니다. 그걸 모든 걸 다 획득해가지고 이제 모든 걸 갖추는 때가 건국일은 아니란 얘기인 거죠. 역사적으로 봐도. 학자들 간의 그 논쟁이지 건국이 언제나 이것은 그 국호를 어떻게 쓰고 언제부터 썼냐 사용했냐 저는 거기에 저 기준을 두면 맞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1919를 하느냐 아니면 그 후로 하느냐는 이제 거기 껴있는 많은 그렇죠. 사람들이 네. 그렇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친일 부역자가 되느냐 아니면 그렇죠. 건국의 아버지가 그렇죠. 되느냐. 그렇게 뭐. 되는 겁니다. 그 1948년을 건국으로 본다면은 나라 세운 그 세력이 계속 공신이 되는 거예요. 재헌 의회 그 멤버들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네. 예. 한민당 뭐 자유당 이런 멤버들. 네. 그러니까 1948년도 정부 수립에 관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개국 공신이 되는 겁니다. 지금 기득권층의 그 선대 또는 그 관련돼 있는 분들이죠. 그래 그 주장하는 거예요. 대전, 충청 지역의 언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장길문, 이기동 국장의 그동안 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의 홍이 저조했던 우리 지역의 언론들의 문제점들과 우리가 바라는 지역 언론의 역할에 대해 신개념 모바일 언론 다른 시각의 장길문 편집국장과 대전 충남 민원연 이기동 국장이 말합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해갖고 대한독립만세 그 두 번째 시간인 우남 이승만 편을 마칩니다. 그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아픈 현대사도 함께 좀 들여다봤고요. 두 분은 오늘 그 이승만이라는 인물을 다루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될 점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좀 양스러운 부분이 좀, 그거 실망이었고 제가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사실 예전 이런 부분까지 잘 몰랐어요. 안 어울려 공부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께서 이제 좀 양스러운 부분이 좀 많으셨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판단력은 좀 빠르지 않으셨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복잡한 시대의 어떤 그런 물줄기를 좀 타신 분이 아니었나. 뭐 공도 있고 과도 있지만서도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좀 많았었습니다. 예. 저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의 슬픈 그 과거사를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면만 보기는 사실 그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한 면만을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경향이 나쁜 경향이 있습니다. 두 측면을 다 보고서 앞으로 우리의 과제 또는 나아갈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제가 이 두 분을 방송을 할 때 처음 기획 의도가 좀 싸움을 붙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서로 막 흐뭇하게 가는지 이러면 곤란한데. 아니 저도 그런 구도를 하려고 했는데
보면 볼수록 좀 너무 양스러워서 뭐 할 게 없어. 그래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죠. 나에게 이승만은 네모다를 이제 채워주십시오. 네모를 채워주십시오. 이번에 우리 좌군 대장께서 홍 대장님. 네. 지난번에 저는 김구 선생을 그 깨진 거울 같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이승만 대통령 이렇게 흐린 거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흐린 거울. 그러니까 자세히 잘 닦고서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안개 이렇게 흐려진 거울 이렇게 잘 닦아서 봐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참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아직도 지금 못 찾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꼭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동안 기득권이나 이제 정권에서 뒤틀리고 왜곡되었던 우리 역사가 하루빨리 바로 잡혀서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를 않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두 분 대장님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우리 지역의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다른 시간 장길문 국장과 민원연 이기동 국장이 함께 만드는 언론 뚱땅이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내일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부백. 연동만세. 만세. 나가